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10월 29일 녹화분입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그야말로 닷새 앞으로 코앞에 다가왔고요. 또 유럽과 미국 할 것 없이 북반구에 또 코로나19가 재창궐하면서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소 여러 매체에서 다룬 이슈이긴 합니다만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시장 방향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일부에서 마련했습니다.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IBK 연금보험 박종현 운영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 박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그죠? 네, 이게 한 두 달? 제가 오랜만에 왔다는 게 느껴지는 게 이게 칸막이도 생기고. 생겼죠? 네. 그러니까요. 네,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이죠. 하나금융투자의 이미선 선임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미선 연구원님, 네. 한 3개월 되셨다, 그죠? 네. 저희 주간대망대 나오신 지. 그동안에 온통 뭐 주식 하다가 네. 예, 이제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이 목요일 저녁인데요. 하루 전날 다우지수가 943포인트, 퍼센테이지로 3.43% 빠지고 나스닥은 뭐 3.73% 급락하고 했는데도 우리 코스피가 뭐 마이너스 0.79% 선방이죠. 코스닥은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7.73%포인트 오히려 올라서 오히려 거의 1%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마감했는데 우선 이 미국 증시에 그리고 유럽 증시는 미국보다 더 했는데 이 급락 이후에 우리 시장의 이 강한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그 전일 미국 증시의 급락의 가장 큰 배경이 이제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인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는구나. 뭐 그 부분이 이제 저는 좀 컸다고 보고, 물론 이제 경기 부양책이 조금 협상이 지지부진한 부분, 대선 이후 넘어가는 것, 또 뭐 대선 관련 불확실성이 있긴 하는데, 뭐 가장 그래도 이제 중요했던 그 요인들은 다시 이제 미국하고 유럽 쪽에서 아까 서두에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확실히 겨울철 되니까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일부 지역에서 다시 봉쇄 조치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반영된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한국 시장은 뭐 최근에 우리나라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뭐 조금 늘긴 했지만 뭐 여전히 한 뭐 100명 전후 정도 상대적으로 K 방역하면서 조금 안정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많이 빠졌거든요. 코스닥이? 예, 뭐 흔히 말하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 이슈로 해서 이미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 주가상에서 이미 빠져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오히려 좀 맷집을 만들어주지 않나 싶고, 실제로 오늘 보면은 기관하고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였는데 개인들이 많이 샀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주식시장보다는 뭐 한국 시장이 오늘 하루만 보면 선방했던 요인이 아니었겠나. 근데 이제 요건 또 시차가 있으니까 또 며칠 지켜봐야죠. 제 개인적인 촉을 여쭙고 싶은 건데 지난 3월에 그 장 빠질 때 말이에요. 저는 상당히 싸했거든요. 밤사이에 뉴욕장, 유럽장 이렇게 보고 아침에 우리 장 시작하기 전에 어떤 공포감이나 아니면은 별일이 있겠어요? 어느 쪽이셨어요? 사실은 이제 저희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퇴근이라는 게 없잖아요. 네, 뭐 스마트폰이 있으면 어디든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이니까 이제 새벽에 딱 보고 아 오늘 가가지고 또 이제 뭔가 좀 심란하겠다 싶었는데 아침에 장을 시작할 때 조금 또 선방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스닥 선물이 아시아장에서 좀 반등을 했어요. 장중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조금 약세 시작했다가 만약에 지난 3월 같은 경우에는 뭐 급락한 그 다음 날도 선물이 계속 빠지는 모습이어서 좀 더 공포감이 심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본장에서는 마이너스였지만 실제 아시아장 선물 시장에서는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는 이제 최근에 뭐 거의 개인들이 이 주식시장을 거의 주도하고 있는데 또 이때가 살 기회다. 뭐 이렇게 일단 오늘 하루는 좀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월하고는 분위기는 조금 제가 아침에 딱 시장에 임했었을 때는 선물 보면서 아 이게 계속 망가질 것 같지는 않네. 뭐 약간 조금 안도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선영 군님께 제일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뭐 인포맥스 기사에서도 인상적이었던 제목이 아니 미국 증시가 유럽 증시가 그렇게 폭락을 하면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기로
미국 국채 가격이 좀 오르잖아요. 네네. 소위 안전자산이라고. 네네. 근데 당일날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오히려 조금이라도 오르더라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과연 이 국채 시장이 해지 기능을 상실한 거 아니냐, 혹시나.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있고 나서 나타난 달라진 점인 것 같아요. 달라진 점이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 잠깐은 안전자산 선호로 반응을 하거든요. 네.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네. 근데 그 이후에는 바로 그 다음에는 재정 정책이 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기대로 연결이 되면서 금리가 이제 상승하는 쪽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코로나 확산되고 나서 우리나라 금리도 전체적으로 올랐거든요. 그리고 미국 주가가 10월 중순 정도부터 아마 전고점이었고 네. 지금 한 2주 빠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10년 금리도 1.44%에서 1.53% 정도까지 한 10bp 정도씩 오히려 올라왔고요. 10bp 올랐다. 네, 국고 3년 금리도 0.88에서 지금 9% 초반, 0.9% 초반으로 상승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가 빠지고 이러는 그 배경이 지금 코로나 확산이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결국에는 재정 확장이랑 연결이 되면서 금리가 지금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미국 대선 들어가기 전에 이런 거 여쭤보면 대답들을 잘 안 하시던데 그냥 누가 될 것 같아요? 박박석께서 누가 될 것 같아요? 다들 뭐 TV 틀면 다 바이든이라고 뭐 난리들 하시는데. 그러니까 사실 뭐 저는 조금 그런 게 이게 뭐 저희 나라 선거도 아니고 저희가 미국인도 아닌 입장에서 뭐 남의 나라 대통령이 누가 될지를 명확하게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제 예측하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여론조사 결과로 봤었을 때는 바이든이 좀 우세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도 관심을 갖는 거는 바이든이 과연 대선 그 최종 승리자가 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저는 더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결과대로 간다면 바이든이 좀 더 우세해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압도적인 승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놓고 대선 불복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바이든 지지층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서서히. 예. 네. 그래서 뭐 이제 저희가 시나리오 중에 뭐 많이 얘기하는 게 뭐 블루 웨이브, 뭐 레드 웨이브, 예. 뭐 대통령 누가 되고 뭐 상원 하원 누가 예. 장악하냐 이것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중에 또 약간 곁다리로 해야 될 게 바이든이 승리한다 하더라도 네. 압도적인 승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애매하게 해서 뭔가 분쟁의 여지를 남겨둘 것이냐 요 부분도 상당히 금융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회의 답을 피해 가시네.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바이든은 보는 거예요. 바이든은. 바이든을 보는데 네. 그러면 유권자시요. 미국 네. 유권자라 쳐요. 네. 누구 찍으실게요? 그 제가 상당히 지금 질문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인 질문이세요. 왜냐하면 이제 유권자라고 한다면 제가 네. 기업가일 거냐 아니면 그냥 그 일반 시민일 거냐에 네. 따라서 분명히 선호도가 다를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과 공화당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책의 노선이 다르고 네. 또 트럼프가 추구하는 정책, 바이든이 추구하는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선과 악의 어떤 그런 대립이 아니라 누구 어떤 계층에게는 유리하고 어떤 계층에는 불리한 유불리의 게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신분이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겠죠. 예, 결정을 달리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기업가인 경우에는 트럼프를 좀 선호하겠죠. 계속해서 감세에 대한 정책을 할 거니까. 반대로 이제 바이든은 증세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선 제가 기업가라면 트럼프의 한 표를 행사하지 않을까 싶고 그냥 제가 일반 시민이라고 한다면 기업가보다는 좀 그러니까 트럼프보다는 좀 바이든이 조금 더 저에게는 선호되는 후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답을 피해 가셨어. 참 교묘하셔. 그래 누구를 찍겠냐 했더니 지금 남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선영 의원님은 누구 찍으실게요? 혹시나 미국 유권자시죠 지금? 저는 트럼프를 아마 찍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네. 공화당도 상원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뭐 높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원은 계속 민주당 다수당이고 하원은 그대로 지금 가고. 구도로 간다 이렇게 보시는구나. 네, 왜냐하면 2016년에 트럼프한테 표를 줬던 사람들의 어떤 민심 자체가 최근 4년 동안 변한 게 있는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 표를 준 사람들은 일단은 이제 남부에 있는 많은 주들인데 그쪽이 이제 일자리 상황들도 많이 개선이 됐고 소득도 많이 개선이 됐고 자기들이 이제 4년 전 대비해서 생활이 나아졌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많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워싱턴 정가에서 언론을 다루는 분들은 대부분 워싱턴 쪽에 뿌리를 두고 계세요. 그래서 남미 쪽에 어떤 농업이나 제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인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것들은 그쪽 사람들의 목소리를 거의 대변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뭐 다니엘 뭐 어떤 분이 이제 책을 썼는데 3년 동안 미국의 이제 어떤 그 경합주들만 돌면서 사람들의 민심을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또 변한 게 있는지. 근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부정적으로 바뀐 부분들이 일부 있다고 해요. 부정적이라 하시면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이 약간 지금 돌아선 부분이 일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언론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을 하면 2016년과 같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우리나라 정치가 아니고 미국 정치 얘기이기 때문에 그 현지의 목소리를 듣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소스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가중치를 좀 적게 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니고 미국 대통령이 어느 당 어떤 생각과 어떤 철학 그리고 어떤 국제 역학 관계를 갖다가 추구하는 쪽에서 대통령이 되고 의회를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많이 달라져요. 그럼요. 잘못하면 우리나라 한반도가 전쟁터가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안심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고 산업, 경제 뭐 할 것 없이 다 그런데 자 그러면은 이걸 꼭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아까 미국채 10년물이 한 0.78까지 올라왔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 한 0.6%하고 0.7% 그 사이에서 갇힌 게 꽤나 오래됐었잖아요. 제법 왔어요. 전에 우리 주간 전망대에서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팀장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러면 만약에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한 1.2% 이상으로 가버린다면 어지간한 경제 주체들이 갑자기 이자 부담이 2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지금 아닌 게 아니라 1.2% 그 이상으로 금리가 뭐 언제까지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 정도까지 가면은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시장에? 금리가 지금 레벨보다도 뭐 한 2배 정도 높다. 저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전개될 거냐에 달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미국의 물가가 1% 후반 정도까지 가게 되면 이제 명목금리가 어느 정도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1% 초중반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용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여전히 실질금리 측면에서는 상당한 마이너스가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인플레도 안 나오는 상황이고 성장도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오로지 그냥 수급 이슈 때문에 금리가 오른다? 그럴 땐 아마 연준은 개입을 하면서 금리 상단을 좀 막을 걸로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장률이랑 물가 전개 상황에 따라 달린 문제인 것 같은데 대략 1% 중반 정도가 거의 상단이지 않을까 제어할 수 있는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다. 우리 박정민 박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금리가 절대적으로 지금 더 내려가기는 좀 절대적으로 낮기도 하고. 그렇죠. 뭐 모르겠어요. 뭐 미국 금리도 마이너스로 가자 하면 못 갈 것도 없는데 세상이. 여기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1%대 중반 그쯤 가버리면은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요? 일단은 이제 그 앞에서 조금 부연 설명 먼저 하면 아까 이제 왜 최근에 주식시장이 불안하고 불확실성이 있는데 금리가 왜 안 떨어지느냐 이제 그 부분 아까 이제 유미선 연구원이 재정정책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채권 시장이 받아들이기를 코로나가 확산되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통화 정책으로 대응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하락하는 쪽이었다면 아하. 지금은 이제 통화 정책의 카드는 어느 정도 다 이제 소진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거는 통화 정책이 아니라 이제 재정 정책의 몫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채권 시장에서는 국채 공급이 늘어나겠네라는 수급 부담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코로나가 지금 창궐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안 떨어지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코로나 확산 이퀄 이제는 금리 인하가 아니라 국채 발행 확대 이렇게 지금 시장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하신 거 답변을 드리면 금리가 지금 수준보다 한 2배 정도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근데 이제 역시 이것도 좀 저희가 면밀히 따져봐야 될 게 저는 이제 계량 분석에 약간 좀 오류 내지는 비현실성이라고 지적하고 싶은 게 계량 분석에 다른 모든 조건은 일정하게 해놓고 이제 금리만 지금보다 2배로 뛰어논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는 경기에 충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특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펀더멘탈로는 설명되지 않는 흔히 말하는 뭐 PER, PBR, 밸류에이션 갖고는 말이 안 되니까 뭐 PDR이라고 하는 것까지 끌어당겨서 쓴 거잖아요. 결국 이제 돈의 힘이었는데 금리가 물론 지금부터 뭐 한 2배 높아졌다 하더라도 어차피 저금리는 저금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주는 충격은 크지 않지만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튄다고 한다면 그동안 어떤 유동성 장세에 대한 효과 그다음에 이제 막 펀더멘탈 부분에서도 분명히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만 그냥 튄다고 한다면 경제에 큰 부담이 될 텐데 금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2배로 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2배가 될지가 중요한데 우리 이민선 연구원 좀 전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이제 이러한 금리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좀 반영하는 거다. 즉 향후에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조금 진정이 돼가고 대선 이후에 뭐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그냥 뭔가 향후에 경제가 좋아지고 인플레이션이 올 거니까 그 자체가 위험 선호가 만들어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자연스러운 눈높이의 조정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정상화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채권 시장에 오랫동안 몸담아 온 그런 소감으로서 이 금리를 보면 어떨 때는 금리가 원인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금리가 또 결과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조금 나눠놓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만약에 금리가 상승하는 게 원인이 아니라 결과, 즉 경제가 좋아진 거에 대한 증거로서 그냥 금리가 오른 거라고 한다면 그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냥 금리가 아무 이유 없이 올랐다. 어떤 수급이라는 외생 변수에 그러면 저는 경제 충격은 꽤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미선 연구원님 여기저기서 많이들 다루긴 합니다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몇 가지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오잖아요. 미대선 결과가. 그랬을 때 지금 대충 뭐 그랬을 때 이렇게 될 겁니다라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상식적인 어떤 추론에 불과한 거고 실제 그렇게 갈지도 가봐야 하는 거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죠.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전 5가지를 지금 생각했는데 이제 상원의 변수, 그다음 대통령의 변수 이렇게 하면 4가지가 나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수주간 결정되지 못하는 상황까지 해서 5가지를 생각하는데 일단 바이든 당선되고 민주당이 상원까지 가게 되면 소위 말하는 블루웨이브. 그렇죠. 백악관, 그다음 상하원 다 민주당이 가져가는 거라서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2차 경기 부양책은 2조 또는 그 이상 갈 거라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금리는 좀 튀어 오를 것 같아요. 미국 10년 기준으로 1% 정도까지 쉽게 갈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발행까지 가게 되면은 추가로 더 금리가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이렇게 오른 금리는 주가에는 부정적일 것 같아요. 금리가 그렇게 급등한 부분은 그래서 주식시장이 좀 불안할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됐을 때는 민주당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뭐 관세 어떤 정책들, 세금 정책들 이런 것들이 지금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했던 정책에서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법인세 같은 경우에 지금 21%인데 이걸 28%로 높이는 게 현재 민주당의 공약이에요. 근데 일단 시장에서 지금 기대를 하는 거는 약간 낙관 편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안 될 거다. 설마 그렇게 하겠냐. 경기가 안 좋은데 내후년에는 하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실제로 당선이 되면 아마 시장은 지켜봐야 될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할지 이 정치인이. 예, 왜냐하면 사실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도 그렇지만 금융시장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이랑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관점 완전 다르거든요. 네. 뭐 S&P 얼마 빠지고 GDP 몇 프로 빠지고 미중 무역 전쟁 그렇게까지 안 가겠지 했지만 이 추가하는 아젠다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거든요, 정치인들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이제 블루웨이브로 갔을 때 가장 큰 리스크는 아마 기존의 정책들이 다 되돌려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 그거를 확인해보고자 하는 그런 기관들이 좀 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 가능성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큰 거는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그다음에 공화당 상원 그대로 가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가능성이 높게 보는데 네, 이제까지 이제 히스토리컬리 봐도 뭐 연임이 늘 많이 되어 왔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상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찍더라도 상원까지 민주당으로 갔을 때 어떤 위험성? 그런 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공화당을 찍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교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다 보니까 조금 더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데 지금 미국의 정서를 봤을 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상원에 대해 반영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상원은 공화당이 되거나 또는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상원은 민주당이 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됐을 때는 좀 정책 추진력이 둘 다 되게 약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의회에서 막히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우려했던 민주당이 됐을 때 이런 정책들로 다 바뀔 수도 있을 거야라는 우려도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상하원이 갈라졌고 대통령하고도 갈라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고 이제 수주 동안 이제 결정이 안 될 가능성은 제일 걱정되는 케이스가 그 케이스예요. 네, 지금 주식시장이 그걸 좀 반영하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주가 많이 빠진 것들이. 뿐만 아니고 그것도 약간 두려워하는 것 같죠. 예, 그게 결정이 안 되면 경기부양책 자체도 무한정 미뤄지는 거라서.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위험자산 조정 받을 것 같고. 위험자산 조정. 예. 근데 이제 결국에는 또 그 기저의 시장에 깔린 심리는 어쨌든 결과가 확인이 되면 예, 그 누군가가 될 텐데 그 이후에는 결국엔 또 재정 정책으로 경기를 끌고 가야 될 거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있을 것 같아서 그 상황이 가더라도 금리 측면에서는 전저점 밑으로 떨어지기는 어려울 거라는 또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우리 운용도 하시지만 또 기본적으로 이코노미스트세요. 이코노미스트의 관점에서 지금 미국의 지표나 미국 기업들의 최근 이렇게 발표된 실적들을 봤을 때 그렇게 지난번처럼 뭐 몇 조 원도 아닌 몇 조 달러 규모의 그런 어떤 부양책이라는 것을 갖다가 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은 저는 그렇게까지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유는 그러니까 항상 경제 주체들의 어떤 그 공포감을 자극하는 거는 불확실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측된 악재는 저는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측된 악재는? 예. 그리고 한번 경험해본 악재도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3, 4월에 금융시장이 이렇게 붕괴됐던 가장 큰 이유는 처음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거를 그냥 얕봤다가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고 뭐 스페인 독감에 비견하고 이러다 보니까 과연 이 뒤에는 뭐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상상을 아무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금융시장에서는 현금화가 나타나고 경제 주체들은 그냥 올스톱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경제 침체와 금융시장의 붕괴가 수반됐다고 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설령 코로나가 2차 팬데믹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제 알거든요. 아, 이게 그렇게 죽을 사망률이 그렇게 높진 않고 그리고 또 마스크 쓰고 일정 부분 옛날과는 다르게 조금 일상생활 하고 있고 그래서 경제 부양책 자체도 지난번처럼 이렇게 여기 더 돈을 더 퍼부어야 될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여전히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이유는 아직 우리가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백신에 대한 그런 개발에 대한 희망적인 소식들이 있다가 또 몇몇 그 임상에 실패했다라는 그런 안 좋은 뉴스 플로우까지 같이 나오다 보니까 아직은 경제 주체가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정부의 역할, 보이는 손의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여전히 부양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규모는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는 조금만 가져가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미선 연구원님, 지금 이제 시나리오별로 이제 어떤 금리나 재정 정책의 방향성에 따른 금리 그리고 자산 시장이 받을
영향 말씀하셨는데 제일 조금 더 궁금한 거는 요새 워낙에 뭐 그거에서 갑자기 훅 밀려가지고 달러. 네. 다들 달러 약세 하는데 네. 제가 보는 달러 약세 그다지 심하지 않아요. 그냥 달러 선진국 통화 대비 달러 인덱스 그 해봐야 93 근처. 이거 우리 금년 내내 받던 레벨이에요. 네. 그리고 뭐 이머징 통화라고 하지만 물론 위안화, 우리 한국 원화 이런 몇 개는 달러 대비 절상을 보였지만 네. 뭐 브라질, 터키 등등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달러에 대비해서 뭐 한 20% 이상씩 이렇게 절하되는 통화들도 수두룩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솔직히 막 여기저기서 달러 역사 해갖고 달러 무슨 뭐 금방 휴지될 것처럼 몰아가고 누구야 그 35% 빠진다는 사람이 아니 달러 같이 35%가 얼마 동안에 빠지는지는 몰라. 달러 같이 35% 빠지면은 세상이 이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함부로 얘기하면은 좀 너무 극단적이죠. 너무 극단적인 정말. 거예요. 예. 그 달러 어떻게 보세요? 저희도 내년에 전반적으로 약세 기조는 갈 걸로 보는데 올해 있었던 만큼의 약세폭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있었던 미국의 재정 적자 폭이나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그 폭이 더 적을 것 같거든요. 재정 적자 폭이? 네, 미국이 더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 쓰는 어떤 돈의 규모도 올해보다는 줄어들 것 같고. 근데 전반적으로 유럽이나 이런 나라 대비해서는 미국이 돈을 더 쓰는 기조일 것 같긴 해서 선진국 대비한 통화가 달러 약세 기조 자체는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폭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네. 혹시 우리 하나금융투자에서 나름대로 하우스뷰를 갖고 있는 환율 전망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내년 평균 1,130원, 40원 정도 아마 예상하고 평균으로? 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 정도. 네. 현재 수준 정도. 그게 이제 평균이라는 개념이다 보니까 연중에 좀 이렇게 등락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고. 그리고 박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 걸핏하면 원화 강세 환율 하락 기간에 외국인 자금 들어와요 이렇게 막 증권가에서 펌프질을 하는데 지금 올해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올해는 그렇게 크게 인과관계, 상관관계는 조금 떨어져 보이는 상태이긴 합니다. 혹시 본인도 지금 달러 좀 들고 계시지 않으세요? 뭐 개인적으로요? 아니. 뭐 회사 포지션이 됐건 개인적이 됐건. 뭐 회사 차원에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환에 배팅하기보다는 이제 저희는 해외 채권, 해외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 대한 익스포저는 있긴 한데 뭐 대부분 이제 해지를 하기 때문에 방향성보다는 오히려 이제 선물 환율과 현물 환율의 스왑 포인트 정도인데 환율에 대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러니까 좀 국면마다 조금 쪼개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로 보게 되면은 9월 초, 8월 말에 한 1,190원 갔던 게 불과 한두 달 만에 지금 1,130원으로 훅 떨어졌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 보게 되면 달러가 약세로 갔던 시기는 사실 그 이전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달러가 한참 약세일 때 우리 원화는 강하지 못하고 즉 환율이 계속 윗수준에 머물렀죠. 1,180원에서 너무 오래 버텼어요. 그렇죠. 달러가 약해지던 시기에 원화가 강해지지 못했다가 그 이후에 이제 달러가 사실은 최근에 달러는 거의 박스권이거든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근데 지금 이제 뒷북 치듯이 시차를 두고 9월 초부터 지금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표면적인 것만 보면. 그래서 저는 최근에 환율의 움직임을 달러 약세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최근 한 두 달간의 움직임은 원화 강세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 내지는 신흥국 통화의 강세다.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는 거의 그 달러하고 선진국 통화, 특히 유럽하고 뭐 엔화의 그 포지션이 워낙 크다 보니까 유로 대비 달러화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난 두 달 동안 뭐가 있었는데 라고 하면 결국은 가장 눈에 띄는 건 또 위안화의 절상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위안화의 절상 배경으로 놓고 보면은 어쨌든 중국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처음에 우한 폐렴이라고 할 정도로 코로나의 첫 시발점이었지만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이제 그들의 통계를 믿냐 못 믿냐의 얘기는 이제 부차원적인 거고 어쨌든 간에 이제 코로나 확산이 좀 멈췄고 경제 지표가 이제 2분기에 반등하는 모습 좀 눈에 보여주니까 3분기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통화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어쨌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또 그동안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경제 활동이 위축됐고 안전 선호 때문에 외국인 자금들이 막 국내에서 아주 이탈할 것처럼 엑소더스가 벌어질 것처럼 우려했던 시기들이 있었는데 시간을 두고 보니까 코로나 조금 진정되어 가고 국내에서는 그리고 왜 해외 자금도 더 들어오진 않지만 나가진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출이 약간 이제 플러스로 돌기 시작을 해요. 예전에 비하면 전년 동기 대비로는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한 것 같아서 결국은 이제 원화가 강해질 때 강해지지 못했다가 그러다가 시차를 두고 최근 달러와 약세가 거의 한 뭐 3, 4개월 지속됐던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서야 지금 숙제를 밀려서 하고 있다. 밀리 숙제하고 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 이 1130원 환율하고 현재 달러 인덱스는 어떻게 보면은 한 4, 5개월 정도의 그런 둘 사이의 관계로 보면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떨어질지 말지는 정말로 달러 인덱스가 여기서 한 단계 더 아래로 즉 달러가 약세로 갈지 아니면 이제 다시 달러가 반등을 할지 이제 그 부분의 환율이 좀 달려 있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밀린 숙제를 뒤늦게 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뭐 저는 가끔씩 그 인포맥스 화면에 그 달러 인덱스나 뭐 위안화하고 우리 달러 환율을 겹쳐 보면은 지금 박 박사께서 말씀하신 그 확연한 게 달러 위안, 뭐 달러 인덱스 후두둑 떨어지는 동안에 우리는 그 1180원에서 한참 머물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이제 붙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뒤늦게 반영을 했다는 것이지. 그런 상황은 됐는데 그리고 저기 주식은 계속해서 뭐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하긴 합니다만 올 한 해 들어서 그래도 매도 쪽이에요. 주식 시장에는. 근데 채권 쪽은 외국인이 계속 산다면서요. 그렇습니까? 채권도 근데 지금 단기 쪽 위주로 많이 사고 있고요. 단기 쪽? 네. 만기 긴 거 예전 10년물 이런 거는 예전만큼은 잘 사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현 선물 전체적으로 다 순매수 강도가 많이 약해지긴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근데 아마 그 중국 국채가 그 글로벌 채권 지수 이번에 FTSE 들어가면서 이제 3대 글로벌 지수 이제 다 들어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 영향도 일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중국 거 사러 나갔다고? 중국 거 사느라고 우리 걸 덜 산다?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채권 시장으로 자금 플로우가 많이 들어오면 여기저기 같이 살 수 있고 중국이 강할 때 원화 채권도 같이 갈 거야 하면서 같이 돈이 들어올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채권 자체가 그렇게 매력적인 자산군이 아닌 상황에서 그냥 장기 투자자들이 그냥 우리나라에 늘상 들어오던 금액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갈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안화 원화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금리 자체는 한국이 한 160bp에서 200bp 낮거든요. 예, 그러고 이제 또 중국으로 들어가는 자금 따라서 또 들어가는 돈도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도 아마 우리나라 현물 장기채에 대해서 외국인 좀 순매수 약해진 게 그 부분도 아마 같이 영향을 좀 준 것 같아요. 네, 우리 프로그램 성격상 뭐 국채 수익률 뭐 이런 거 회사채 이런 거 따지고 있습니다만 미선 연구님께 그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러다가 혹시나 뭐 이렇게 뭐 미국이 됐건 어디서부터 됐건 뭐 인플레가 살아나서건 이유는 뭔지는 몰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는 뭔지는 몰라도 이렇게 금리가 슬금슬금 오르면은 지금 뭐 빚내서 저기 집 사신 분들이나 집 내서 여기저기 투자하고 계신 분들한테 부담이 안 옵니까? 그 아직까지 뭐 그 정도의 부담 걱정 안 해도 되는 수준인가요? 지금 시중금리가 올라가지고 기준금리 0.5로 낮췄는데도 시중금리가 지금 올랐기 때문에 사실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지금 좀 올라와 있기는 해요. 어느 정도? 지금 예를 들면 기준금리가 지금 0.5%에서 예를 들어 국고 3년 같은 경우에는 평소 같으면 이게 0.8에서 0.85 정도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기준금리 0.5면은 국고 3년이 30bp, 35bp 정도? 근데 지금 한 40bp 정도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평소 대비해서 지금 대출금리가 한 10bp 정도 더 높게 지금 형성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아마 그 정도 수준은 그렇게 충격이 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한 50bp 정도 이제 평소보다 많이 만약에 금리대가 높아지면 그때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자에 대한 부담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국은행 총재께서 뭐 너나 잘하세요 소리 한번 들으셨다고?
재정 준칙. 국정감사에서. 재정 준칙. 네. 무슨 취지를 하신 말씀이시죠? 얼마 전에 기재부에서 네. 그 타이틀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최근에 뭐 현 정부 들어와서도 하고 또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여러 가지 재정 지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원래 그 전에는 40%가 살짝 안 됐다가 지금은 아마 40% 한 중반 됐나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또 확장 재정을 쓰기로 해서 네. 내년도 예산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그러면 이제 이런 속도로 가다 보면은 국가 부채가 이제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으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 재정 건전성 방안을 이제 내놨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감에서 이제 질의를 하니까 총재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국가 부채가 과하게 늘어나는 거, 급하게 늘어나는 거는 조금 관리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대답을 하시니까 질의하신 국회의원이 뭐 잘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 스토리예요? 근데 우리 솔직히 아직까지 국가 부채 다른 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다른 나라 대비해서는. 다른 나라 대비로는. 근데 이제 그 비교하는 나라들이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면 사실 동등하게 비교하는 게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기축통화국이랑 비교를 하는 거는. 근데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들하고 아마 비교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미 맛이 간 나라들하고 비교하고 이럴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네. 그러니까 일례로 이제 뭐 가까이에 일본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일본하고 비교를 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면 한국 경제하고 일본 경제는 클래스가 다르고요. 예. 해외 투자자들이 봤었을 때 엔화 자산하고 원화 자산은 달라요. 엔화는 그렇죠. 이거는 글로벌리 통용되는 하드 커런시, 기축 통화 중에 하나고 우리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네들은 부채가 국가 부채 200%를 넘어간다 하더라도 엔화 자산이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살 수 있지만 이제 한국처럼 약간 애매한 곳에 포지셔닝 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그 나라의 통화에 대한 신뢰성을 가져가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예. 그 부분에서 이제 미선 연구원 미선 연구원님 하신 말씀. 그다음에 저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 나라의 특수성, 즉 이제 빠른 고령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높지 않지만 이게 5년, 10년 뒤 되게 되면 차트가 기하급수적으로 국가 부채가 급증하는 구조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겠죠. 5년 뒤, 10년 뒤를 내다보면 지금부터 국가 재정을 관리해야 될 필요성 분명히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뭐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는 앞으로 한 2주 동안은 뭐 정신없을 것이다. 뭐 전망이 별 의미가 없는 하루하루가 될 것이다 하는데 우리 박 보사님부터 해서 두 분 이 와중에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어떤 뭐 팁이나 투자 전략이 있으시면 마무리하시죠. 일단은 이제 아까 이제 그 누가 될 것 같냐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좀 약간 당황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뭐 운용을 하든 뭐 분석을 하든 기본적인 이제 자기만의 베이스 시나리오는 가지고 그렇겠죠.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 이렇게 조절을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망은 확률이 제일 높은 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바이든이 당선이 될 것 같고 상원과 하원도 다 민주당이 장악을 하는 시나리오를 높게 보고 있는데 이제 우려되는 거는 압도적인 승리보다는 애매한 승리. 특히 이제 우편 투표에서 바이든이 조금 우세하고 현장 투표에서는 뭐 트럼프가 살짝 앞서든 아니면 뭐 약간 오차 범위. 그래서 결국은 저는 대선 불복에 대한 시나리오를 꽤 높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는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우리가 이제 오늘 인덱스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지금 어젠가 그저인가에 그 신인 대법관이 상원 인준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 이름이 베럿. 베럿. 그래서 이제 지금 연방 대법관이 9명 중에 6분이 보수. 6대 3이 됐죠. 6대 3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은 계획했던 것들이 저는 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대선에서 이길 자신은 없는 것 같고 하지만 현장 투표만 가지고 한다면 좀 해볼 만할 것 같고 우편 투표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에 가서 이거를 다투다 보면 뭐 충분히 해볼 만하겠다라는 그런 계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조금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결론이 나와지기 전까지는
다소 조금 금융시장은 약간 울퉁불퉁한, 쉽게 말하면 조금 위험자 한에는 약간의 어떤 조정을 보일 수도 있는, 그래서 조금 그거는 좀 피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전략을 짜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미선 연구원님. 예. 네, 저도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지금 그런 전략을 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아마 당 내부에서 이미 그런 설문조사 같은 거 기본적으로 다 했을 거예요. 예. 근데 거의 박빙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아마 네. 지금 그런 준비하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시장도 그런 부분 반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조금 약간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좀 위험자산 쪽에 조정을 주는 빌미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그게 이제 안전자산 선호를 단기적으로 이제 줄 거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코로나랑 같이 맞물리면서 금리가 또 좀처럼 잘 안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느 정도 상단은 좀 막히는 정도로 가지 않을까. 이게 그냥 무작정 금리가 막 상승하면서 가는 기조로 가려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시나리오, 그게 이제 됐을 때 그렇게 될 것 같고, 그게 아닌 나머지 모든 시나리오 하에서는 어느 정도 상단이 좀 막히면서 약간 박스권 안에서 금리는 형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추진하게 되는 정책 방향 이런 거를 보면서 아마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뭐 정리하란 말이냐, 뭐 그냥 견딜 생각으로 들고 가란 말이냐인데, 예, 그거는 각자의 목소리 남겨야겠죠. 그것까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10월 29일자 주간 전망대 2부 이어가겠습니다. 참 궁금한 게 많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국 장이 많이 빠졌는데도 한국 시장 의외로 견조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또 최근에 삼성그룹주에 대한 또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한번 저희들한테 풀어주실 분이죠.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뭐 점, 선, 면으로 시작해가지고 공부 한번 잘했는데 오늘도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기 우리 장이 의외로 강합니다. 저는 코스닥 보고서 네. 코스닥은 바닥 들어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코스닥은 바닥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750, 770에서 네. 바로 700을 깨기보다는 네. 한번 이게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다시 추세 전환인지는 한두 달 지나서 판가름 나겠지만 네. 단기적인 변곡 구간은 들어온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예사롭지가 않았는 게 저 같은 뭐 차티스트 입장에서는 헤드앤숄더 네크라인을 물고 내려왔는데 이게 지금 안 밀린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힘이 강해가지고 어떤 관점에서 그러면 지금 재밌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바닥 들어온 것 같다. 그러니까 전에 점선면 할 때 네. 어떤 이벤트가 딱 들어올 때 시장이 어떻게 배열되나 2,000개 종목에 플러스 마이너스 나눴잖아요. 네. 지금 딱 전차 군단이 이제 주도할 것 같아요. 전차 군단? 네, 옛날에 뭐 차화정 뭐 네.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이제 그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님 사망 그 이벤트 변곡점이 하나의 지수를 잡아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코스닥에서 이제 자율자동차, 자동차 부품, 전장 사업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또 현대차, 기아차가 단기 올라가는데 순거리 조정할 때 네. 밑에서 전장 사업 부품단의 에너지가 좀 거래량이라든지 수급이 좀 이상하게 지금 전개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네. 중국에서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에너지가 저는 아주 디커플링을 강하게 엔트그룹 말씀하시고 싶은 거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상장이 홍콩에는 11월 4일 날 하고요. 홍콩에는 예. 그다음에 중국 본토에는 상하이는 12월 2일 날 합니다. 참 묘하지 않습니까? 11월 2일 날. 예. 2일하고 4일. 왜 이틀 시차가 있죠? 3일 날이 미국 대선. 그리고 그때 또 11월 달 그 FOMC가 있어요. 이것도 이 중국 애들의 싱크탱크들은요. 네. 아주 디테일한 게 많습니다.
네. 이 코드 번호도 한번 보십시오. 코드 번호 6688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688688? 예. 저게 뭔데요? 그 중국 그 오래 계신 분들 8자하고 6자 들어가는 게 이제 금전적으로 네. 에너지가 그 부가 증가하는 그 8자 좋아한다 그러죠. 예. 그런 숫자로 이 두 종목을 그 중국 상해나 홍콩에 딱 해놓고 날짜도 미국 대선을 앞뒤로 다 포위하는 뭔가 쌍순환 전략을 이제 시동을 걸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내일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내일? 네. 저 금요일 날 10월 30일. 아침에 오중전회가 끝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전 세계에다가 담화를 내겠다 그럽니다. 예.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랬죠. 무슨 뭐 특별히 담아내고 한 적은 없었는데. 예. 근데 이제 하나의 그 이벤트를 뭔가 할 것 같아요. 이 기준으로요. 그러면 이게 딱 엔트가 그 대주주가 알리바바면서 그 알리페이 이렇게 전자결제나 이런 플랫폼이거든요. 네. 그리고 옆에 뉴스 보면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공식선언. 중국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15년밖에 안 남았는데. 예, 실제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쟤네들도 그러면 석탄이라든지 이런 에너지를 저걸로 바꿔? 저게 정책적으로 가능할까? 뭐 이런 의심도 들지만 선언은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요새 우리 정부도 탈석탄, 또 삼성물산도 탈석탄, 뭐 여러 가지 이런 정책적인 어떤 에너지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게 전차 군단의 재기가 나오는.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 축하고요. 네.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현대차, 기아차 이게 쌍끌이로 가버리면 지수 잡아놓을 수 있다고요. 그럼 미국 시장 빠져도 디커플링 에너지가 나오고 상해 증시가 오늘 플러스 났어요. 상해 증시가 마치 그 아침에 우리가 비슷해요. 네. 미국 시장이 다우가 900포인트 빠졌으니까 깨부러 일단 하락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쫙 올려요. 그래서 이런 징후가 일단은 포착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 디지털 화폐. 네. 저는 이 디지털 화폐 인민은행 중심의 디지털 화폐 하겠다는 그 에너지가 저는 이게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달러한테 전쟁 선포한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시기는 어떻게 됐겠지만 이게 약간 비트코인이나 아메아파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인민은행 주체로 디지털 화폐를 하겠다는 얘기는 저는 이 도시화의 정책과 그다음에 또 이 스마트 시티, 스마트 보안, 스마트 결제 그게 정부 주도하에 인민을 다 통제하겠다. 이 논리가 전개되고 여기에 이제 다른 쪽에도 같이 이렇게 싱가포르나 또 JP 모간이나 이런 쪽에도 거기에 자꾸 같이 이렇게 동조하는 느낌이 딱 들어갔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징후가 되지.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코스닥이나 기술주, 미국 기술주는 조정하더라도 중국에 관련된 이게 간단히 얘기해서 저는 반도체, 중국의 반도체주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또 플랫폼 관련주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시동을 건 거 아닌가라는 솔직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 장을 8, 9월 달에 수상합니다. 하방을 보면서 1월 달까지 조정할 걸로 봤거든요. 1월 달까지. 예, 1월까지 조정하는데 이거를 앞당겼습니다. 앞당긴 가장 결정적인 게 이 비트코인. 이게 지금 상방 에너지죠. 지금 1,500만 원을 치고 나가려고 그럽니다. 저게 2천만 원을 넘는 에너지가 나올 때 상상을 한번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보고 이게 왜 올라갈까가 이제 플랫폼, 알리페이, 디지털 화폐 이게 같이 그리고 여기에 에너지가 저는 이 중국계 투기 세력들이 좀 붙은 거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좀 들고요. 예전 대비 거래가 그렇게 뭐 많이 붙고 하지는 않는데. 그렇죠. 그런데 저기 그 전에 그 꼬리 달린 고점이 6월 달에 그 1,6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이거를 뚫어 갖고 이제 거래가 재개되면 이건 투기적 거래가 나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추적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전번에 제가 한 달 됐나요? 추석 전에 나면서
이 EM을 설명하면서 저 42불을 깨면 우리는 이게 이머징 마켓 ETF. ETF? 예. 네. 이게 왜 중요하면 이 구성 성분의 그 포트폴리오의 1등부터 4등이 아주 핵심적인 종목들입니다. 어떤 종목인데요? 이걸 보시면 딱 나올 거예요. 1등이 알리바바, 2등이 텐센트, TSMC, 네. 삼성. 아하.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대표적인 뭐 예를 들어서 플랫폼, 전자화폐, 그러니까 중국의 대표되는 알리바바, 텐센트 하면 네.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리딩 그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TSMC하고 삼성전자는 또 중국 화웨이 공격에 반사이익 받아서 플러스 에너지 주는 종목. 네.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전번에 42불 위에서 딱 터닝하고 46불에 쌍봉 주고 조정하는데 직전 8월 달 고점은 뚫고 다시 흔들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 종목들이 약간 조정하는 건 저는 TSMC하고 삼성전자 발목을 잡아서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1, 2등 주가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실래요? 알리바바입니다. 왼쪽 차트는 일봉이고요. 네. 저 오른쪽은 월봉입니다. 아, 예. 에너지가 좀 다른 느낌. 마치 5, 6월 달에 꼭 그 우리 테슬라하고 애플 보는 것 같아요. 이 에너지 치고 나가는 게. 네. 이거는 저는 그냥 나온 것보다는 EM 펀드 돈이 들어와서 그쪽에 에너지가 커지니까 계속 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11월 달에 엔트 상장이라는 이 이벤트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알리바바 그 엔트가 사이즈가 그 중국이니까 가능한 것 같은데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만한 게 공모하면서 딱 나오는 그 IPO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정도 에너지면 간단히 얘기해서 전 세계 국부펀드 1등부터 10등 중에 5개가 IPO에 참가를 했어요. 우리나라 뭐 SK바이오팜이나 그렇게 뭐 동학개미 아니라 러시 IPO 러시아지만 네. 해외 국부펀드 들어온 거 하나도 못 봤거든요. 네. 그런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나 화이트 죽이면서 들어가지 마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이쪽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나오고 텐센트는 더 강합니다. 텐센트는 이거는 저 금년도 7월부터 10월까지의 그 저항대를 뚫고 갑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는 거죠. 아, 이 두 축이 어떤 면에서는 중국이 지금 형성하고 있는 쌍순환 전략, 그다음에 뭔가 주도의 그 선도주를 딱 두 축으로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에너지가 이거는 그냥 나오는 에너지가 아닌 것 같다 해서 저는 미국 증시하고 뭔가 차별화시키려고는 전략적인 구도가 여기 들어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미중 간에 지금 보이지 않는 저는 화폐 전쟁이든 뭐 여러 가지 에너지의 종합적인 충돌에 네. 중국의 어떠한 전략은 이 두 종목을 갖고 미국이 떨어질 때 우리는 치고 나가자. 적이 지금 내부적으로 갈등되고 막 혼란스러울 때 두 축을 중심으로 치고 나가면서 뭐라 그럴까요? 금융시장에서의 전 세계적인 어떤 에너지를 여기서 한번 흡수해보는 그러한 시도라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미국장은 좀 더 빠진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미국장은 좀 더 빠질 것 같아요. 근데 미국장 빠질 때 네. 이걸 더 치고 나가면 롱숏이 확 보일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더 노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단기간에 그러면 그 와중에 우리 코스닥을 비롯해서 한국 시장은 롱 쪽이고 한국은 여기 따라갈 것 같아요. 여기 따라간다. 네, 중국 따라갈 것 같고 또 여기에 이제 중요한 삼성전자나 네. IT 섹터가 한 축이 있고 전장 사업이 또 한 축이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차 전장 사업, 전기차 이런 것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떠한 주도주 물줄기가 하나 생기거든요. 시장은 항상 뭐 차화정, 그다음에 뭐 전차군단, 뭐 어떠한 트렌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는 이게 시대적인 어떠한 그 뭐랄까요 징후일 수도 있지만 이번에 정의선
부회장께서 불을 띄웠습니다. 회장님. 그러니까 정의선 부자가 예. 네. 이제는 곧 다음 이재용 부회장님도 이제 부자를 곧 떼시겠죠. 그러면 빈소에 가면서 또 몰고 가는 차가 또 재미있습니다. 그렇죠. 펠리세이드를 몰고 갔습니다. 그러면 네. 이 두 분 이재용, 정의선 이 두 축에 보는 그 시장에서의 어떤 이 시점에서 두 분이 세대 교체의 선도 주자가 딱 되신 겁니다. 네. 이게 또 다른 에너지를 주지 않을까. 그리고 그 에너지 주면서 어떤 현상이 나왔습니까? 현대체계하차 수소경제하면서 쫙 땡겼거든요. 네.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가 10만 원, 12만 원에서 움직이던 주가가 22만 원까지 급등했다 지금 조정하고 있지만 네. 그 에너지가 정의선 개인 지분이 제일 많은 주가가 현대글로비스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현대글로비스를 중심으로 뭐 새로운 중고차 사업 뭐 뭘 더 크게 키우겠다라고 자꾸 해요. 그럼 네, 이 네. 논리는 간단히 얘기해서 현대글로비스 지분 가치를 지금보다 엄청나게 50%나 아니면 배를 키워갖고 현대자동차나 현대모비스의 중심을 해서 이거를 뭐 분할해서 가든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사주 마법을 쓰든지 이런 구도가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게 이제 어떤 대주주의 어떤 탐욕, 이기심 이게 지금 발동해 갖고 앞으로 2021년, 2022년이 이 지배구조 거버넌스라는 화두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ESG 트렌드에서 G가 거버넌스 아닙니까? 네, 네. 이 두 그룹이 그 두 축의 거버넌스의 주도주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수를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그냥 지그재그 파동이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냐, 뭐 탄핵, 갖다 해서 불복 사태도 나오냐, 뭐 이런 것들 확인되기까지 그 틈새 한 달 내지 두 달을 저는 중국이나 우리 전차 관련된 이러한 종목들 군집 현상이 에너지가 우상향으로 계속 집중되나 샘플링을 딱 해서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그 이건희 회장께서 오랜 투병 끝에 별세하시던 날 그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그날은 삼성그룹주만 올랐거든요. 근데 그 이후의 흐름이 이제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나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무슨 어떤 지속성이 없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걸 지금 이 부분한테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하나의 시장의 어떤 중요한 기준을 설정했다고 봅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어떤 기준이요? 거버넌스나 공익이라는 개념 이걸 왜 사전에 못했어? 그래갖고 이제 내년도 같은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헬릭스미스가 매출이 40매덕밖에 안 되는 기업이 2천억 이상의 투자를 하는 이걸 왜 사전에 못했어? 누가 이사회에서 사전에 어떠한 국민연금이든 이번에 국민연금이 LG와 그 반대했듯이요. 그런 이사회나 참여했거나 이런 것들만 조절했다면 이런 사태는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전에 막을 수 있던 것들을 왜 못 막을까? 이런 반성들이 계속 나와갖고 네. 오히려 이제는 이런 헬릭스미스라든지 이런 사태가 전에 PDR 지표를 얘기한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시장의 새로운 논리 나와서 끝나는 하나의 징후였고 네. 근데 제가 그 제목을 지금 뭐로 뽑았죠? PDR에서 PSR. 저는 이제 바이오나 이러한 성장이나 꿈을 주는 주식들은 매출이 안 나오는 기업은 S가 피하라. 세일즈구나. 예. S가 세일즈의 S군요. 예. 매출을 초점으로. 그러니까 이제 적자 계속의 미래 성장성에 따라와. 이게 가면 미래 지도에 이거 개발 성공하고 임상 삼성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동안 고생했던 걸 한꺼번에 다 표출시킬 거야. 이런 기대감이 이번에 옵티머스 라임이 모든 걸 무너뜨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이게 이제 앞으로 3년을 주도할 것 같습니다. ESG. ESG가 이거 굉장히 무서운 단어 같아요. 새로운 갑질이 하나 나오는 것 같은데. 갑질. 예. 이게 간단히 예를 들어서 지배구조의 이제 이사회 구성에 참여하거나 뇌물 부패 아까 같은 좀 이상징후 네, 같은 것들. 네. 그래서 그런 지배구조 이슈가 우리가 얘기하는 뭐 기업 분할이 이거보다 어떤 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공익이나 투자자들의 뭐랄까요 미리 사전에 어떤
그 조사 기능이라든지 감사 기능 이런 걸 더 증가시키는 그런 이슈가 트렌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 중심으로 모일 것 같아요. 은행에. 그러면 은행들이 이런 그 지배구조 이런 ESG의 랭킹을 매길 것 같아요. 앞으로. 네. 그래서 이 점수 미달은 갖다 해서 대출 회수 아니면 전략상에서 이런 전략이 나와요. 네거티브 스크린 전략. 어떤 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종목은 포트에서 제외. 그리고 어떤 조건에 점수 주는 건 더 집중해. 진짜 갑질이네. 엄청난 갑질이죠. 네. 저는 이게 이제 돈의 물줄기가 이제 글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또 무서워요. 지속 가능성 테마인데 지금 아까 탄소 배출 뭐 여러 이산화탄소 배출권, 인바이러먼트 환경 이지 않습니까? 이거에 집중되는 테마화되는 종목들로 압축하는 세상이 또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시장에 어떤 이걸 구획을 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거버넌스 관련된 기업. 네. 그리고 이재용, 정의선, 지배구조의 연결고리에 스토리텔링이 나오고 앞으로 지금은 에너지가 작은데 커질 수 있는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제가 팔로우 맨으로 각 개인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에 초점을 갖자.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님이 개인으로 갖고 있는 지분이 뭐가 있나. 그다음에 정의선 회장께서 갖고 있는 개인적 지분이 뭔가. 이 가치가 어느 정도까지 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의 집에 M&A를 하거나 아니면 분할해서 또 합치거나 쪼개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3년을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상당히 큰 에너지를 주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당겼습니다. 미국 시장은 더 조정할 것 같은데 우리는 중국이나 ESG 개념이나 그다음에 시대적 배경으로 두 분이 딱 전면에 나서는 이 시기가 하나의 그 징후가 아닌가 해서 내년 1월까지 이 핀셋 전략을 못 맞추면 쉬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번 이건희 회장님께서 일요일 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요 며칠간의 장을 보면서 이건 좀 다른 느낌. 그러니까 어제 오늘 미국 시장 빠진 거면 이게 공포 아닙니까? 공포죠. 예, 하루에 900포인트 빠지고. 그런데 모양이 뭔가 밑에서 빼면 올리고 빼면 올리는 에너지가 이런 지금 얘기하는 전차 군단이라든지 전장 사업이라든지 디지털 화폐 관련된 스마트 시티, 스마트 보안 이런 플랫폼 관련주들이거든요. 그리고 인바이러먼트 테마주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이든이 되면 그린 관련해 갖고 뭐 이산화탄소 배출권 저는 이거보다 더 큰 트렌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2030년이나 2050년까지 그 화석 연료 제거시키면서 환경 관련된 신재생. 이게 이제 우리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전기차, 수소차, 그럼 수소 전기차 다 현대차, 기아차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에너지들이 종목이 압축되는 거고 그쪽으로 관련된 펀드 키워서 그쪽으로 돈이 유입되면 그쪽만 세팅돼 갖고 더 자금이 유입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현상이 보여 갖고 그러니까 내일이나 다음 주 되면 좀 확인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11월 다음 주에 딱 껴갖고 엔트 IPO FMC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엔트 상장고 딱 홍콩 본토 에너지 얘네들도 올려놓고 죽이나 여기서 다시 땡기냐 아까 EM 지수의 대표성 갖고 있는 종목을 딱 볼 거고 그럼 상해 증시가 예를 들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에너지 나오면 이건 우리는 따라간다. 전차 군단 중심으로 플랫폼 중심으로 그러면 오히려 앞당겨서 미국 증시는 빠져도 디커플링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재밌는 그림들이 막 아까 이거는 배터리 데이. 그러니까 전번에 우리가 배터리 데이 해갖고 설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배터리 데이. 전에 배터리 딱 하면서 종목이 저 8개 세상으로 각도에서 배열 딱 되면 떨어지는 건 없애버리고 올라가는 쪽 에너지를 집중해라. 이게 저는 대응하는 시장 텔레반 전략이다라고 설명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모토렉스나 라닉스라는 종목은 따블이 갔습니다. 지금 조종하지만. 그러니까 한 달 만에 급등을 합니다.
이건 약간 세력주 성격이고 부품단 중소유주니까 이거 작전 들어온 거 아닙니까? 예, 일반들은 하기가 힘들어요. 예, 그런데 이 두 번째 보면 예의가 다릅니다. 만도하고 현대글로비스입니다. 만도. 그러니까 만도 현대위아 갖다 해서 자동차 부품단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현대저철도 같이 움직입니다. 네. 그리고 정의선 이 과정에서 부자를 회장님으로 선언하십니다. 네. 그리고 내년도 2021년도 7월 달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년 7월에? 네. 수소 모빌리티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킨텍스에. 네, 딱 수소 모빌리티 하면 딱 현대차가 지금 추구하는 그 두 가지 단어거든요. 네, 네. 그리고 현대 롯데맥에는 수소 충전소, 현대제철에는 수소 뭔가 관련된 정부의 수소 경제 관련된 에너지 이런 것들이 현대차 그룹에 딱 몰리고 그 다음부터 현대글로비스가 치고 올라갑니다. 근데 대표님, 네. 자꾸 옆에서 초를 치는 것도 죄송합니다만 현대글로비스 차트를 보다 보니까 저렇게 뭐 수직 상승하다가 저기 한번 거래 빵 터지고 나서 그냥 후루룩 꺾이는데 좀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면은 벌써 다 해먹은 거 아니에요, 저거? 그래서 현대차, 현대글로비스는 한 두 달 동안은 뭐 16, 7만 하단, 20만에서 20만 상단에서 지그재 이제 그러니까 이런 급등 파동 다음에는 네. 지그재그 파동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밑에 단에서 달라지는 모습들이 나와요. 전장, 자율자동차, 부품단에서 네. 뭔가 예를 들어서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자동차 부품단 종목들이 갑자기 거래가 증가합니다. 예. 그래서 뭐 종목을 얘기하면 그 샘플링들이 딱딱 뭐 AD 테크놀로지라든지 SNH텍이라든지 그다음에 센트럴 모텍이라든지 등등등등 종목들이 평균 거래량을 증가하는 거래량들이 예를 들어서 평균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주, 200만 주밖에 안 되던 게 3배, 5배씩 막 증가하는. 그러면서 주가가 미국 시장 급락하는데도 뺐다 올리고 뺐다 올리는 이런 에너지를 종목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이번 주 중에 있었던 그 우리 흔히 살피는 기관, 외국인, 개인 누가 사고 누가 파나 오늘도 개인이 많이 샀지 않습니까? 이 개인이 보니까 저 주식 할래요 하는 우리 증권사 가서 계좌 열고 하는 그 개인들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네요, 저는. 그렇죠. 오늘 보통 개인이 아닌 것 같은데. 이틀간에 산 개인은 저는 네. 스마트 투자자가 아닐까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듭니다. 규모도 장난이 아니고.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저는 이게 또 중국 에너지 같거든요. 대한유와 금호석유. 이거는 또 뭐 때문에 이렇게 펄펄 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급락하는데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재료가 뭐길래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쌍순환 전략이나 오중 그 끝나고 나서 네, 오중 전에 이쪽으로 끝나고. 이제 시진핑 그 중국 주석이 언제쯤 오나 해서 이쪽과 연결된 그 예를 들어서 그 소재단 옛날에 지금 어떤 면에서 이쪽 사양 산업이도 하고 다 나쁘게 봤던 섹터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금호석유화 네. 지금 이 종목들이 오히려 상승 에너지로 지금 저렇게 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 갈만한 뭐 스토리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 모르는데 스마트 투자자나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아는 에너지가 여기 저는 붙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설명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12월 달이나 내년 1월 달에 아 이래서 갔구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그 또 하나 보는 거는 이제 그 면세점이나 카지노나 여행주나 이제 소비 내수주들 네. 이런 것들 가면 이거는 진짜 큰 에너지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쪽은 아직 못 가거든요. 네네네. 뭐 코로나 또 확산되고 그래갖고 애매하게 올라 다시 죽고 막 이러지만 이런 쪽의 에너지 이마트, 신세계, 그다음에 롯데 쇼핑 이런 쪽 카지노, 호텔 신라 이런 쪽 에너지들이 이제 저런 대한유와 금호석유화까지 가면 이거는 쌍순환 전략이거나 아니면 미래에 그걸 설명하는 뭐가 나올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이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네. 이건희 회장님 네. 별세 사망하셔갖고 시장이 어떻게 배열된 것 같습니까?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그날 첫날입니다.
일단 삼성 SDS, 삼성물산 뭔가 지배구조와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했다가 꼬리 달리고 밀립니다. 그리고 저 끝이 호텔신라우선은 갭상한가치입니다. 첫날입니다. 네, 그 26일 월요일 날. 그러니까 호텔신라 우선주하고 여기서는 표현 안 했지만 삼성물산 우비가 갭상한가쳤습니다. 그러니까 호텔신라 우하고 삼성물산 우비는 왜 쳤을까가 저는 이부진 네. 이 연결고리로 딱 에너지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틀째입니다. 예. 네. 이틀째 올려놓고 죽였다가 오늘 다시 급등을 시킨 게 또 삼성물산 이우비하고 호텔신라 우선주입니다. 네. 10만 원까지 갔다가 6만 8천 원, 9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9만 원까지 땡겼다 막 이렇게 땡깁니다. 막 변동성이 거래가 들어오고.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라는 걸 한번 시장한테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나 어떤 변수가 딱 들어올 때 네. 거래가 갑자기 급증하면서 이런 에너지가 나오는 데에는 네. 뭐 스마트 투자자가 들어왔든 뭐가 들어왔든 어떤 흐름이 여기서 뭔가 전개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이래서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기는 왜 그럴까 할 때 2014년도 이제 투자 역사로 갑니다. 그 이건희 회장님이 그 신궁영세에 쓰러지는 게 5월 10일이거든요. 2014년? 네, 네. 2014년 5월 10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 4월 15일 날 이건희 회장이 3월설이 시장에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래쪽 보니까 네. 뭐 14.59% 뭐 그게 삼성물산, 삼성 SDS가 탁 쳤죠. 네. 그다음에 2016년도 6월 달에는 삼성물산, 삼성물산 우회비, 삼성 SDS, 삼성생명이 탁 치고 갔습니다. 2016년 또 6월 30일에도 사망설이 시장에 퍼졌었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단 보면 지배구조 일정이니까 그 2014년 정확하게 5월 10일 날 쓰러져서 순천향병원 갔다가 이제 그 삼성 종합병원으로 가셨는데 네. 그때 이제 일정의 스토리를 한번 쫙 보십시오. 삼성 SDS 상장 발표, 6월 3일 에버랜드 상장 발표, 에버랜드 제일모직 사명 변경, 그리고 두 가지 저 조단위 10조 단 이상이 되는 게 한 달 차이로 저렇게 상장이 됩니다. 삼성이 아니면 저게 가능하겠습니까? 2014년 11월 14일 날 삼성 SDS 상장. 그다음에 2014년 12월 18일 날 제일모직 상장. 네. 여기에 저는 이 분들의 에너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학수, 김인주, 골드만삭스. 제가 골드만삭스 마피아라고 그러는데 저 옆에 그림이 뭐냐면 공모전의 주주 구성입니다. 예. 지금 현재 구성에 없어진 분들만 딱 보겠습니다. 공모전에. 예. 예. 공모전에. 이학수 3.97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삼성꿈 장학재단 3.9 없습니다. 예. 골드만삭스 2.24 없습니다. 예. 김인주 1.71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삼성 SDS의 이 에너지가 다 뭡니까? BW거든요. 이것 때문에 갖다 해서 60억 갖고 뭐 조단위까지 키워갖고 지배구조 확보해서 그것 때문에 또 법적 문제 나오고 신주인수급부 사채 그 BW. 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옆에 보면 이거 하나 때문에 뭐 시세 차익이 뭐 2조, 1조 저 셀러리맨의 신하였던 이학수 이분도 거의 1조 단위의 차익 나왔다. 예. 이거를 BW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논리가 나오는 거죠. 이학수법. 이학수법에서 이제 박영선 국회의원께서 거의 20년 동안 그거를 추구해갖고 그거 불법이다. 그거 환원해야 된다. 뭐 이런 상태. 그리고 지금 삼성 SDS 지분 구성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얘기한 이학수, 김인주 없죠. 예. 또 장학재단 없죠. 예. 골드만삭스 없죠. 예. 이제는 개인으로 딱딱 있죠. 저 이재용 9.2가 원래는 11.2였습니다. 2%는 삼성 엔지니어링 문제 생길 때 그때여서 증자에 참여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님께서는 나 삼성물산, 삼성전자 이런 지배구조로만 확고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상속받아서 같이 삼성물산이 같이 갖고 있는 것들은 저는
어떤 뭐 지주사 마법을 통하든 아니면 매각을 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 수확거리를 하든 뭔가 변화를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요번에 호텔신라 우선주하고 삼성 우비가 딱 치고 나가는 거 보고 전 이부진 저 3.9가 이제 없어지겠구나. 그래서 앞으로 몇 년 후가 됐지만 저게 호텔신라로 꽂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미리 소설같이 스토리텔링을 씁니다. 또 이재용 이분도 지금 삼성물산이 삼성 SDS 지배하고 17%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거를 분명히 가치를 높여서 현대글로비스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제가 투자할 때 현대차보다 기아차를 더 선호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대차는 정의선 개인 지분이 없습니다. 기아차는 갖고 있어요. 그거 단순 논리였는데 그게 나중에는 처음에는 현대차한테 밀리더니 최근에는 기아차가 더 치고 나갑니다. 네, 네. 그 논리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팔로더맨의 대주주의 탐욕의 스토리텔링이 앞으로 어떻게 가나 이걸 볼 겁니다. 여기에서 이부진 씨 여기 투자 역사를 공부하다면 이 스토리텔링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쓰러지기 전에 네. 후계 구도를 약간 공식적으로 사석에 얘기한 스토리텔링이 있었습니다. 호텔 사업과 삼성물산의 건설 파트를 띄어갖고 그걸 한 100조 사이즈 만들어서 이부진. 그리고 삼성전자와 그 외의 종목을 해서 200조에서 이렇게 분할 구도를 잡았는데 그걸 쓰러지신 거예요. 예. 그 다음부터는 이분희 씨 갖고 있는 개인 지분 삼성종합화학 하나그룹으로 넘어가고 빅딜러하고 그 다음에 그 1년 안에 2가지 기업들이 상장이 되고 그 다음에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합병되면서 또 난리 치고 그게 지금 이재용 부회장님의 지금 법적으로 2가지 갖고 있는 국정농단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이게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소설 쓴다 그러지만 일요일 날 딱 돌아가신 거예요. 네. 26일 날 재판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이런 어떠한 연골고리도 생각해 보면서 이게 그냥 나온 거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 박영선 옛날 새 정치민주연합일 때 이 1999년부터 신주 인스컷 BW 저가 발행해서 이학수, 김인주, 이건희 자제분들의 지분 가치가 이렇게 높아지는 에너지 같고 이거는 뭔가 문제 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환수하다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삼성그룹에서는 이거를 끊기 위해서 합하고 쪼개고 계속 해온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또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삼성 바이오로스 분식회계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삼성 생명법. 생명법. 예. 요거는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삼성 생명법은.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럴 때 그 뭐라 그럴까요? 이재용 부회장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건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네요. 네. 나는 그러면 이 불법 승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꼬리표를 빨리 떼고 싶을 것 같아요. BW.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을 6개월이나 1년 동안 집중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케줄을 또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상속세 기준에 국세청에서 이미 보도한 내용입니다. 8월 24일에서 12월 24일에 이 주가니까 상속가니까 매일 변동하니까 저게 평균 단가를 갖고 상속 기준 총액을 잡겠다. 평균으로. 예. 네. 그러면 아직도 몇 개월 남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삼성전자는 상당 가치계약을 이렇게 누르고 것 같아요. 그래서 못 가는구나. 요거 그래놓고 딱 끝난 다음에 네. 4월 말에 일시로 냅니다. 4월 말에 네. 이제 그 평가액이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건희 회장님이 개인으로 갖고 있는 거는 누른다는 얘기죠. 삼성전자 4.2, 삼성생명 개인 20 이런 것들은 이제 저 평가 기준 24일까지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이 이제 저는 요번에 그 이건희 회장님이 그 우리가 발표하신 그 뉴스를 본다는 거는 벌써 쓰러지고 나서 6년간 다 준비가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속세는 걱정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저는 스토리텔링은 공익재단의 통폐합이 나오나
공익재단에.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희 회장님을 기리는 재단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거든요. 네. 이 만들어질 때 내년 4월 말이 기준이니까 그 안에 유언장을 공개하면서 그 사회 환원이라든지 어떠한 변화, 뭔가 이렇게 내 법적인 부분을 희석화시키는 무슨 정책이 한번 나올까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회하는 부분이라든지 이 공익재단이라면 세금을 5%에서 10%를 그러니까 상속세 면제 비분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런 작업을 하는 거야. 그다음에 삼성물산은 전 절대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건드리지 않는다. 네, 지금 일부는 삼성물산을 쪼개갖고 뭐 합병하고 뭐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죠. 저는 오히려 이재용, 이부진, 이서연 이 분들이 여기 보면 공익재단도 있고 자사주가 있지 않습니까? 자사주 네. 12%. 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삼성그룹주 중에 이건희 회장님이 갖고 있는 개인 지분을 상속받아가 이거는 매각하거나 스와핑하거나 하면서 주가 관리 통해서 조절할 것 같고 자사주가 있는 기업은 전 대한항공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남매가 날 때니까 한진카라고 대한항공 분사시키면서 자사주 마법해갖고 그 조 회장께서 6%가 15% 되는 거 이런 툴 이걸 사용하나 보겠습니다. 오히려 자사주 마법을 가동시키나 삼성물산은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43%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31%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저는 동그라미 친 거를 삼성생명 8%하고 수학거래가 나오나도 볼래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배하면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5만 원에서 지금 60만 원 초입까지 떨어졌는데 네. 나는 이거 올려갖고 저 삼성생명 8조 규모 이렇게 해서 뭔가 또 규모를 맞추나도 볼래요. 이것도 소설 쓰는 겁니다. 그럴 때 삼성생명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개별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을 내년 4월부터 이제 한 1년간의 흐름에서 판단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별거 다 생각하는 거죠. 전번 첫 시간에 소설을 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소설을 미리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쓴 다음에 실제 주가는 진짜 그렇게 가는지 변화가 있는지 같이 추적을 해보는 거죠. 이런 작업을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삼성생명. 삼성생명 이건희 회장님께서 이제 금산법 부분으로 삼성물산 19%보다 조금 높은 20% 갖고 이렇게 위에 딱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거가 상속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 상속될 때 기본적으로 홍라희 여사한테 가고 또 나머지 갖고 이렇게 분해하면서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홍라희 여사의 거치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자사주가 10%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받는 입장에서 이재용 부회장께서 삼성생명 들고 있을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삼성물산이 19% 지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저거를 또 어떤 구도의 작업을 할 건가? 그럴 때 또 삼성생명을 따로 봐서 금융지주를 이번에 한번 만드는 거 아닌가? 이것도 소설입니다. 금융지주 쪽으로 금융만 헤쳐모여 그 전에 삼성증권하고 다른 건 다 이제 그 지배 조건을 다 충족시켰습니다. 딱 하나 남은 게 삼성화재예요. 그러니까 지주가 되려면 상장되어 있는 거 30% 갖고 있어야 되고 비상장은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삼성화재가 지금 14나 15%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화재도 삼성전자를 1.7%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생명 8%와 삼성화재 1.7을 어떤 교통정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요 에너지하고 해서 삼성물산 이렇게 가다 놓는 지배구조 더 키우는데 아까 얘기한 삼성 SD 지분 가치하고 저 상속받는 에너지하고 어떠한 수학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지수사 마법을 통해서 여기서 뭔가 그림을 그려주는지 앞으로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는 확인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벌써 움직입니다. 이게 호텔신라 거래량 들어오고 우선주하고 삼성물산 이흡입니다. 오늘 것만 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를 들어서 호텔신라 우선주는
7만 원 살짝 깼다가 9만 원 갔다가 8만 아주 그냥 거래가 대량으로 되면서 지그재그파도록 나옵니다. 네. 삼성물산 EUV도 그러면 이게 이제 간단히 해서 호텔과 건설 파트 그다음에 우선주를 보통주 전환 상환 시나리오 쓰는지 옛날 이 시나리오는 옛날 우선주들 게임할 때 이 삼성중공 우선주라든지 하나 우선주라든지 이런 에너지들이 하나 우선주는 2만 원짜리를 8만 원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우선주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배당 우선주의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데 네. 어떤 때는 이제는 BW나 전환사채는 이제 저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주 전환 보통 상환 이런 개념을 써서 뭔가 보통주를 전환시키는 방법을 쓸 건지 이것도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자사주가 있는 주식들 요거는 당연히 누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12월 24일 날 상속 총 금액이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움직이는지 보자라는 논리고 그 전에는 우선주라든지 연결고리의 부품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순환에 대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시장이 얘기해 주는 걸로 일단 실전에서 한번 대응을 해봤습니다. 딱 보니까 타이밍 잘 잡으면 한 방에 2배에서 4배도 나오고 5배도 나오고 타이밍이 안 좋으면은 꽤 오랜 세월 기다리면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님이 부자를 띄는 시기까지 제가 얘기한 그 스토리에서 오차는 순서나 차이가 나겠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동안은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 때문에 계속 눌렀던 에너지였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주사 중에서는 삼성물산 SDS를 어떻게 풀어나가나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대표님 그런 차원에서 뭔가 중국하고 한국이 지수는 어떻게 미국과 디커플링으로 해서 묶어는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지수의 문제고 종목별로 들어가면은 꼭 지수 영향력이 큰 종목들을 통해 가지고 지수는 묶어는 둘 수는 있겠습니다만 미국 빠지는데 우리가 괜찮을까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괜찮다고. 예, 괜찮다고 봅니다. 이유는 전번에 이 그림을 갖고 와봤습니다. 나스닥이 6월 15일 기준으로 네. 이제 9월달 저기 그 조정하는데 1,500과 1,700을 지지하는지 보자. 네네. 여기가 중요한 맥점이다. 네. 그러면서 4등분 시켜갖고 네, 맞아요. 이 그림 기억나시죠? 이 그림 4등분 예. 기억납니다. 그래서 저 끝은 3월달 저점 6,631에서 12,000까지의 75% 능선 1,700. 그리고 어느 것만 요거 예. 4등분의 3월달과 현재까지 고점에 75% 능선을 깨면 추세가 상승해서 하락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네. 있겠습니다. 네. 했고 그다음에 아까 위에 그림에 6월 15일 기준으로는 이번에 6월 15일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6월 8일 날이 6월 15일 저 가운데 9,403포인트 전 세계를 6월 15일 기준으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6월 15일 날 뭐가 있었죠? 이날이 다우지수 1,800 하루에 빠진 날입니다. 1,800포인트 빠진 날이고요? 예, 하루에. 이번에 900포인트에 2배 빠졌고 우리는 2,217 갔다가 요 6월 15일 날 2,030 딱 찍은 날이에요. 그때 공포가 한번 있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나스닥이 저렇게 땡겨버린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유동성이니 뭐 다 해줘 논리가 나오는 거죠. FOMC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 논리가 나왔던 때인데 지금 유럽이 다 6월 15일 위치를 다 깨고 내려갑니다. 맞아요. 유럽은 다 깨졌더라고요. 네, 다 깨졌어요. 네. 그런데 나스닥은 여기 보시면 6월 15일 9,400과 1,200 중심에서 지금 6월 15일 어느 걸 6월 15일이 9,400. 저기는 3월달 저점. 여기 옆에 4등분은 6월달 저점과 고점을 또 4등분한 겁니다. 네네네. 75%는 깨졌지만 중심에서 돌렸어요. 그럼 제가 매일 중심만 체크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6월 15일부터 전 세계를 한번 돌리니까 미국의 전략적 지원받는 대만, 인도, 우리나라만 에너지가 컸고 다른 데는 다 망가졌습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 에너지가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이제 이 일정표를 딱 보시면 FOMC가 11월 4월 5일 가장 중요한 게 이제 12월 달 15, 16 해넘기기 전에 이제 마지막 예. 네. 이때쯤에 이제 미국이 그 대통령이 결정이 확정되는지 이때도 노이즈가 나올 건지 법원 내에서 막 싸울 건지 여기가 아직까지 미국의 변동성은 계속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11월 26일 날 금통위 24일 이 일정을 머릿속에 딱 두는 겁니다. 12월 24일 날. 예. 네. 11월 26일하고요. 네. 이게 또 원달러하고 위안화하고 이게 어떤 그림을 그려주는지 계속 보려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네. 나스닥을 보시죠. 그래서 제가 11월 3일하고 12월 15일 16일을 딱 거놓고 저 200일선과 파란 색깔이 50일선입니다. 파란색은 51선. 이 주황색 우상향 하는 게 121선. 121선. 그럼 121선 계속 올라가게끔 돼 있어요. 네네네. 51선은 꺾여 내려가서 네. 저 중간 사이에 그 밀집 구간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50일과 200일의 이격. 네네. 그 중에서 요번에 저거만 확인하면 돼요. 까만 선. 요번 9월 24일 날 찍었던 1,500짜리. 아직 지금 연달아서 이틀간에 뭐 1,500 빠지고 급락 공포지만 네. 저 저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이때 우리 선물이 301이고 303 예. 8월 20, 9월 20 쌍바닥이었고 예. 그다음에 종합주가 지수는 2272 쌍바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훼손은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국 시장이 500 정도 추가 하락하더라도 저는 겁 안 내겠습니다. 나스닥 500포인트 정도는 네, 열어놓자고요. 그 1,500 깨지면 이제 시장 이제 좀 기스 가는 거네요. 기스가 가는데 근데 저는 중국이 아까 얘기한 그 하단을 깨면 더 기스 갈 것 같고 저는 중국이 더 아까 얘기한 엘리바바, 텐센트 11월 초에 그거를 전 세계적인 에너지가 숏을 걸어버리면 재료 노출됐다, 신규 상장됐다 이래서 숏을 걸으면 이제 거기서 더 데미지가 나오는 거고 이제는 저는 나스닥은 겁내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나스닥은 겁내지 않고 그 다음에 이거 잘 들어야겠습니다. 그래 아까 처음에 초반부에는 중국 엔트 그룹 IPO 해가지고 뭐 쭉쭉 빨아들이고 뭐 텐센트니 뭐니 가는 수도 있는데 지금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고무력 가가지고 잘못하면 낚일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려놓고 우리 신규 상장된 에너지 같은 에너지가 나오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응집력을 보이는지 이게 이제 11월, 12월 달 장을 리딩하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얘한테 물어볼래요. UVXY. 이게 변동성 빅스 지수의 투기적 거래인데 6월 12일 날 51불, 9월 4일 날이 32불, 이번에 이제 어저께 공포에서 20% 올라가서 23불. 예. 근데 고점이 낮아지죠. 네네네. 변동성 공포 지수가 튀어오르질 않아요. 우리나라 그 인버스고 얘도 4,500만 가면 왼수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튀지도 않아요. 그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강해서 그래요. 그런 파생 시장에서 삼성전자 관리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네.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가 이건 이제 빨리 한번 보시죠. 다 붕괴됐어요. 그러네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 영국, 그 다음에 항생이나 유로스톡스는 붕괴됐는데 항생이 좀 다르죠. 항상 잘 버티네요. 예, 돌렸어요. 여기는 6월 달 예. 네. 그러니까 중국 에너지가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도 또 스토리텔링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코스닥의 공포가 뭐죠? 대주주 양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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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소소스라면 이제 11월이나 12월 달에 조삼모사를 10억으로 환원한다는 것도 이 정치권이나 에너지에 의해서 지금 이낙연 그 슬쩍 운을 살짝 띄시죠. 네네네. 그래서 그 시기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때요? 야 3억 10억 야 이렇게 환호하게끔 만드는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아까 얘기한 2050년 탄소 중립선언, 재생에너지, 삼성물산 탁스타나 이런 빅데이터들이 그냥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소설 같은 시나리오. 저는 다음 대권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여당 내에서도 친중파하고 친미파하고 대판 싸운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친중파가 이기면 이제 이쪽 에너지로 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에너지도 지금 같이 판단해서 주식을 볼 때 이런 다양한 변수도 다 보면서 실제 그 대상 종목들이 플러스가 되냐 마이너스가 되냐 이런 것만 추측해다 보면 하나의 흐름을 잡아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는 잘 가는 것만 봤죠. 네. 그러면 이제는 SMIC하고 제일 망가진 중국 기업 주가. 네. ZT 그 주가가 돌아서는지 여기 있는데 이거 못 찾겠어요. 너무 많아갖고 그거를 추적하시는 게 감히 그러니까 전체적 그림을 그리는데 중요한 포인트나 뭐랄까 직관을 주는 징후가 아닌가. 그래서 11월 달에 먼저 간 거 덜 빠지면서 밑에 가장 나빴던 거 SMIC, ZT가 치고 올라가면 그냥 전 읽어줄래요. 그냥 뭐 무르듯이 맡겨갖고 이제 드디어 2600 돌파하나 보다. 저는 2600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2450 쌍봉, 2250 하단. 그래서 2350 중심 갖고 지그재그만 하는 롱숏장. 이렇게 계속 강조했는데 요게 최근에 요번에 일주일 동안에 딱 나오는 여러 가지의 빅데이터를 지고 보고 제가 매일 이런 데이터를 사진을 찍어 놓고 보관을 하거든요. 네. 편집중 환자같이. 네. 여기서 뭔가 다른 그림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기계들이. 네. 다른 모습을 지금 공포인데 기계들은 요거를 스마트 투자시켜서 뭔가 다른 에너지를 주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11월 초가 그거를 확인하는 아까 딱 그 맥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 1등부터 50 최고가의 수치 한번 보시죠. 네. 마이너스 30, CJ 마이너스 23, HLB 마이너스 50, 알토에이즈 마이너스 35, 셀트리온 제약 마이너스 28. 그리고 52주 최고가와 최저가를 4등분했을 때 중심값을 한번 보십시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81,000원, 82,000원. 딱 중심, 75%는 붕괴됐고요. 네. 딱 중심에 있죠. 예. HLB는 거의 뭐 25% 능선 아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시가상위 종목들 저 하락률 딱 10등 보면 웬만한 충격에 더 빠질 부분은 없다라는 느낌이 솔직히 듭니다. 750, 770에서 일단은 막아주지 않겠나. 미국 시장 빠져도. 그다음에 저기서 조금만 에너지만 들어와도 떨어진 거에 뭐 대반등 정도가 하락폭을 일러놨을 때 뭐 예를 들어서 38점이나 52까지 되돌림 현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결정이 될 때 그거는 내년 1월에서 3월 코스가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이 코스닥 이거를 매일 사진 찍어갖고 저는 5일마다 이렇게 그 비교해 보거든요. 네. 이걸 스프레드 같이 마치 제가 그 기계가 돼갖고 갖다 여기서 항암 환자가 이렇게 인간하고 기계가 사진 찍어 놓은 다음에 이거 계속 학습을 몇만 건, 몇십만 건 하다 보면 이런 사진이 딱 오면 이렇게 딱 비교해서 이거 진단하는 것 같이 이 수치를 계속 그 거의 그 진단하다 보면 코스닥은 이제 고점에서 비율이 그 1등부터 시가상위 10등은 오히려 데미지가 그렇게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되반등이 작을 뿐이지. 그리고 새로운 뭔가 에너지가 있어야 죽을 것 같아요. 52주 최고 대비 등락률로 하니까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HLB가 마이너스 51.79 저 수치를 보면은 더 안 빠질 것 같다. 뭐 나머지들도 뭐 30, 20, 19 뭐 이런 나옵니다만 역으로 저점 대비로 치면은 여전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점 대비하면은 여전히 높죠. 3월 저점 대비로 치면은 뭐 다들 뭐 어마무시한 또 플러스가 나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3월 저점으로는 그거는 분석하지 않고 6월 저점으로 분석합니다. 6월 저점으로. 예. 일단은 6월 저점으로 해갖고 중심만 훼손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요거는 이제 뭐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52주 최고치 대비 하락률로 보는 어떤 그 지금 주가의 위치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렸던 저점 대비 이런까지 같이 이제 감안하시면서 살피시면 그래서 코스닥을 저 지수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예. 750, 770에서 예. 830과 850까지는 쉬워요.
아하. 그런데 거기를 뚫고 가면 이제 추세 전환, 이거 뭔가 다른 모습이고요. 그런 거죠. 거기 갔다 이제 21선이나 60 갔다가 다시 꺾여 내려와서 쌍바닥을 주는지 그 다음에 깨는 에너지라면 이건 뭔가 다르다는. 그러면 저 종합주가지수도 직전 저기 2270 쌍바닥을 붕괴할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는데 아직도 한 달이나 한 달 반이 남았고 네. 그때까지는 미국은 좀 더 조정해더라도 뭐 감내할 수 있을 수준이고 코스닥이나 이런 그리고 오히려 저는 미국 시장이 빠질 때 밑에서 밑골이 달리고 거래량 들어오는 것들 그게 데이터상으로는 전차 군단입니다. 아 그렇겠네요. 예, 전작. 예. 아래 꼬리 달리면서 예, 아래 꼬리 달리고 거래 에너지 터지는 나오는 거. 거. 거기에 IT 그동안 금년도 소부장에서 그 부품단 하신 분들이 제일 고생했거든요. 네네. 요번에 기회가 생기는 느낌이 딱 들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 대표님. 아유 막 긴 시간 너무 많은 걸 또 전달하시려고 오늘 준비해 오신 거 사실 한 30-40% 남아 있는데 이거는 또 다음 달에 모셔서 또 듣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그 사이에 또 막 변화가 있을 거고. 그렇죠. 또 한 달 사이에 또 대표님 쓰시는 또 소설도 궁금하고. 예,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주 주간 전망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